가난과 절망을 다 이겨내고 나의 꿈을 이룰 수는 없는 걸까? 모두가 그만 지쳐 포기했나? 그러나 가야 할 역사의 서다. 끝없이 눈 감고 생각해 볼 밖에 가난인 강철로 된 이슬빈가 보다. 타오른 불꽃 나의 영혼으로 눈부신 태양을 이루어내리. 끝없이 눈 감고 생각해 볼 밖에 가난이 강철로 된 이슬비라도 내 영혼을 불태우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제가 또 출장하러 와서 뮤지컬 때문에 출장을 지방으로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또 지방 출장 중이어서 편안한 방을 하나 그 음식점이에요. 예, 그 맛있는 그 복을 파는 곳인데, 복을 알지 않습니까? 복을 파는 곳인데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예, 다음 편을 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앞에 번에는 제가 근영량 얘기를 했죠, 그죠? 근영량은 박근영, 박지만 군인데, 어릴 때 근영량이 이제 장충국민학교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장충국민학교를 다녔죠. 그래서 이제 근영량도 장충국민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도시락을 싸가고 학교에 이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니까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시락도 유경수 여사의 생각이 중산층의 도시락을 항상 아이들에게 싸줬거든요. 그 당시는 아마 뭐 멸치나 뭐 김치나 잘해야 계란말이도 옛날에 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였을 테고, 또 장충동이라는 데가 그래도 뭐 예전에 좀 잘 사는 집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집 애들이 볼 때는 도시락에서, 옛날에 왜 도시락 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락을 펴면은 친구 반찬이 맛있으면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친하면. 그런데 크게 뭐 갖다 먹을 게 없는 거죠. 또 학용품도 보면은 다른 아이들이 그러니까 근영량 학용품을 탐낼 게 없는 거예요. 근영량은 대신에 이제 보면 탐이 나죠. 예, 아이들 마음은 똑같으니까요. 저 연필도 이쁘고 뭐 칼 깎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쁜 게 있으면 지우개도 있고 책받침도 있고 갖고 싶은데, 예, 그렇다고 남의 걸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얘기가 그게 참 부러웠다. 나는 참 부러운 게 친구들 게 많은데, 가지고 싶은 게 많은데, 친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용품이나 도시락 반찬이나 크게 탐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학교 갈 때도 뭐 그 승용차를 내준 것도 아니잖아요. 버스나 이런 전차 타고 다녔다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예전에 성심여중여고를 나왔잖아요. 캐더릭 학교, 그죠? 성심여중여고를 나올 때 전차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전차에서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전차를 타고 있는데 지나가는 그 옆에 있는 그 학생들하고 그분들이, 야, 들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딸이
전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 전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 집에서 차로 데려다 주겠지. 아니야, 청와대에서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전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러는데 옆에 그걸 듣고 있었던 거죠. 예. 참 일학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곧 이제 공식 선거 운동에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공식 선거 운동으로 전국 지금 유세 중인데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예. 이분들이 청와대 들어간 다음에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지금 따님이 그 청와대 살잖아요. 살려. 거기 언론에 나왔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대통령 때문에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도 전번에 큰 문제가 됐죠. 딸하고 사이가 거기 공간에 산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참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지도자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낭독을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봉사의 첫걸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아마 안경을 좀 만지는 일이 많을 겁니다. 이걸 이제 글자가 작아서 옛날 책이 돼서 굉장히 글자가 작아요.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한 1.5배, 2배를 확대를 해서 제가 읽는데, 오늘은 그 확대본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신에 집중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봉사의 첫걸음. 1961년 가을이었다. 의장 공간 전문 경호실 앞에 40대의 흐름한 옷차림의 사나이가 찾아왔다. 인상이 어둡고 침울했다. 여사님, 뵈러 왔시우.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고 눈길을 슬슬 피해가며 충청도 사투리로 말했다. 용건이 뭔데요? 사나이의 아래 위를 훑어보며 직원이 물었다. 오라는 기별을 주셔서 왔시우. 충청도 분입니다. 오라는 기별을 누가요? 여사님이요. 사나이는 주머니를 뒤척거리며 편지를 꺼내 보였다. 틀림없이 유격수 여사 명의로 보낸 편지로서 의장 공간으로 방문하라는 사연이었다. 자필로 쓴 겁니다. 본인이 써서 유경수 여사가 이분에게 보냈던 겁니다. 답장을 보냈죠. 직원은 사나이의 차림새를 다시 훑어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리 보아도 출소자 같은 인상이 분명했다. 이거 최고회의 공간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아직 그 대통령 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이런 사람을 여사가 부르시다니 모를 일이었다. 기다려봐요. 경호실 직원이 본관에 전화로 연락을 했다. 손님을 안내하시오. 그런 기별이었다. 공간으로 이사온 며칠 후의 일이었다. 대전에 거주하는 미지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의장 비서실을 통하여 여사에게 서신을 보내왔다. 저는 절도를 범하여 대전 교도소에서 형을 치르고 나온 전과자입니다. 입소 중에는 모범수로 일을 하였습니다. 사회에 나온 뒤로 착하게 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마는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장사를 하려 해도 미천이 없으니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사님께서 손수레를 한 대만 사주시면 꼭 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사연이었다. 그의 신원을 알아보도록 하고 형무소에 사실 여부를 조회하였다. 그의 편지 사연과 틀림이 없었다. 여사는 본인을 만나보고 재생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고 하였다. 비서를 시켜 그를 의장 공간으로 방문하도록 연락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과가 있어서 옥살이를 하고 나온 분이 하소연 편지를 보냈는데 최고회의 의장, 예, 혁명을 끝나고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됐으니까요. 61년 5월 16일에 5.16 혁명이 있으니까 그 끝난 후에 잘해야 한두 달 이후의 일입니다. 출소자를 만나본 여사는 자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성실하게 살면 누구에게나 앞길이 열리게 되어
지난 허물을 용서받으려면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인내심을 가지고 밝게 착하게 살아가도록 해요. 이건 손술의 대금이에요. 흰 봉투를 사나이에게 건네주었다. 여사는 미리 손술의 값을 알아두었던 것이다. 의장 공간을 나온 그는 흰 봉투를 뜯어보았다. 봉투 속에는 손술의 값 외에도 내왕 차비,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비하고요, 숙박비, 점심값이 일일이 계산되어 들어있었다. 여사의 치밀한 배려가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아, 이런 분이구나. 이것이 의장공관에서 여사가 처리한 첫 번째 민원이었다. 공인으로서의 여사가 국민의 가슴에 뿌리기 시작한 사랑과 봉사의 씨앗이 이때부터 싹이 텄다. 또한 여사가 공인의 아내로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의 자문자답에서 하나의 해답을 얻게 된 것이다. 남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늘진 구석에 덮여있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여사의 따뜻한 손길을 펴기로 하였던 것이다. 여사는 민원사무나 민원처리라는 말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업은 사무적인 처리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민이 어려운 사정이나 문제를 호소하는 이와 같은 서신은 형식으로서는 서신이라 할 수 있지만 혁명가와 아내로서 내가 국민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아니겠어요? 물론 내게는 그 어려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해결할 수 없는 대로 성실하게 회답을 보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그것이 국민과의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길이 아니겠어요. 정부 시책에 대한 불만이나 오해를 풀어줄 수도 있고요. 진정한 성의나 사랑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항상 통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와 같은 교훈과 자신을 나는 국민과의 서신을 통한 대화에서 배우고 얻을 수 있었어요. 여사의 말이다. 이게 실화입니다. 저도 가슴이 멍멍해지는, 정말 이런 퍼스트 레이디가 있었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 조선, 이 시대를 통해서 이런 지도자나 지도자의 부인이 있었던가? 있었죠. 선덕여왕 같은 분이 있었죠. 신라의 선덕여왕 같은 분요. 왕이 된 다음에 죄수들, 그리고 죄수들을 풀어주고, 진짜 살인이나 뭐 강도나 그 범인이 아니라면 다 풀어주고, 여왕이,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여왕이 탄생했잖아요. 예, 저희가 별의 여인 선덕이라는 뮤지컬도 만들었습니다. 그 주인공 전수미 선덕여왕으로 캐스팅했죠. 그분이 지금 이제는 많이 성장을 해서 EMK에 스카웃이 돼서 거기서 안재욱 씨 같은 배우와 주인공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소속 배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에게는 꼭 필요할 때는 저희에게 와서 같이 공연을 또 역을 해줍니다. 간단한 역을요. 왜냐? 저희 회사가 아직 그 작은 역사 뮤지컬 회사가 돼서 그 개런티를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항상 저희하고의 의리를 지켜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동훈 군하고 같이 공연 많이 했죠. 이런 그 위대한 지도자나 왕이나 여왕이나 아니면 지도자의 부인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요즘 그 KBS 대하사극 인기리에 태종 이방원 많이 보고 계시죠. 거기 원경 황후 나오시잖아요. 물론 뭐 유경수 여사 같은 스타일은 아닙니다만은 참으로 그 남편을 왕으로 만드는, 내조도 잘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그분의 아드님이 결국은 저 양녕대군, 효령대군, 세 번째 아들이 충녕대군, 세종대왕이 됐죠. 아들들도 참 양육을 잘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종대왕의 치세, 얼마나
우리 민족으로서 행복했습니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불우한 사람을 도우려는 여사의 뜻은 서면으로 호소해오는 민원철에만 그치지 않았다. 자진하여 직접 그들을 방문하여 정상을 살피고 형편을 살피고 도와주기도 하였다. 역시 이 무렵이었다. 신문에 아기를 낳은 불쌍한 산모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용산구 이천동 난민 천막촌의 한 아낙네는 아기를 해산하였으나 양식 한 톨 없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 기사 내용이었다. 지금의 용산구 이천동 동부 이천동은 대단한 데지만 예전에는 거기가 난민촌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네요. 그날 오후 여사는 쌀과 미역을 찌차에 싣고 비서 한 사람을 대동하여 그 산모를 찾아 나섰다. 이천동은 한강가에 있었다. 천막촌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그 부근에 찝차를 세우게 하고 걸어서 갔다. 무질서한 천막 집단 속에서 신문에 난 번지만으로 집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여사는 직접 천막집 하나하나 앞에서 물어가며 수소문하여 더듬었다.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주소가 정확해서 딱딱 주소 보고 한강로 1가 이천동 1-3 뭐 1길 2길 17길 딱 3 이렇게 하면 딱딱 돼 있는데 그때는 골목이 있으면 그냥 그 판자친 집들 아닙니까? 우체부터 물어서 겨우 찾아가지고 우편물을 넘겨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의장 부인이 이리 가서 이리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대통령 부인인데. 혹 이 마을에 아기 낳은 집 모르세요? 그러면서 어느 천막을 찾아갔을 때의 일이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나며 니요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집을 찾는데요. 무심히 여사는 드리워진 거정문을 들쳤다. 컴컴한 천막 안에 장정이 누워있었다. 남자가 누워있는 겁니다. 한눈에 병자임을 알 수 있었다. 여사를 쳐다보는 얼굴이 유령 같았다. 그 병자 옆에는 5살과 7살 또래의 남매가 빈 밥그릇을 숟갈로 긁고 있었다. 9월 하순이면 쌀쌀한 날씨임에도 헤어진 속내의만 걸치고 있었다. 참혹했다. 엄마 어디 가셨지? 여사가 남매를 보고 물었다. 낡은 군용 담요 하나를 걸치고 가만히 떼기 위해 누워있던 환자가 일어났다. 품일 나갔구먼요. 그 일당 주는 일을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시군요. 네, 일하다 다리를 다쳐 꼼짝 못하고 누웠구먼요. 오래되셨어요? 거의 한 해가 다 됐어요. 누워있는 게. 여사는 딱하다거나 불쌍하다거나 비참하다는 그런 느낌보다 막막해졌다. 한마디로 요즘 기가 찬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막막해진 거죠.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이라는 말이 따가울 만큼 실감적인 것으로 여사에게 다가왔다. 산모에게 주려고 준비해온 쌀과 미역을 가져오게 하여 그 병자에게 주어버렸다. 다음날 여사는 천막촌을 다시 방문하였다. 드디어 신문에 난 산모를 찾게 되었다. 천막이 아닌 판잣집이었으나 천막이나 다를 바 없었다. 나무 토막으로 기둥을 세우고 흙으로 발라 종이 상자로 지붕을 덮은 단칸방이었다.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어그러질 것 같았다. 신문지도 바르지 않는 토벽, 흙으로 발랐다는 거죠. 신문지도 바르지 않고 흙으로 벽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방바닥에는 가만히 떼기가 깔려 있었다. 그런 방 안에 산모가 누워 있었다. 헌 신문지라도 가져왔더라면 그 흙벽이라도 발라줄 텐데 신문지를 가져왔으면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흙벽이니까 그걸 갖다가 흙벽에 바람이라도 그 물이라도 안 떨어지게 그걸 신문지를 그걸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여사는 안타까워하였다. 쌀과 미역을 주었다. 산모는 누구신데 이처럼 고마우시게 하며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어디서 오셨는지요? 신문을 보고 찾아왔어요. 여사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자선단체에서 오셨나요?
신문기자가 취재를 해갔으니까 사람이 왔으니까 신문을 보고 왔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안 해요. 그것보다 누가 바깥 국을 끓여줘야 할 텐데 부기가 있는 산모의 얼굴과 손발을 보자 여사는 비서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렇게 부은 손으로는 밥을 지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안 해요, 안 해요. 산모가 황급히 일어났다. 제가 끓여 먹겠어요. 유경수 여사가 이걸 끓여 주려고 하니까 산모가 일어난 거죠. 다음 달 여사는 비서를 시켜 헌 신문지와 풀을 쏜다 그러잖아요. 풀을 쏠 밀가루를 보내 토벽을 바르게 하였다. 난민촌이나 천막촌을 다녀올 때마다 여사의 표정은 어둡고 심각해 보였다. 그 후에도 시간만 있으면 신문기사 중에서 표시를 해두거나 다른 정보망을 통하여 어렵고 불우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다. 삼양동, 연희동, 구로동, 남가자동, 이천동, 상계동 등등 여러 곳에 난민촌이 산재해 있었다. 이들은 6.25 사변 후의 무주택자와 철도 연변의 무허가 판잣집에 철거민, 한강 연변의 수재민, 뚝섬 수재민들을 서울시에서 집단위 이주시켜 대체로 1천여 세대가 한 부락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삼양동이 가장 대규모로 2,900여 세대가 넘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60한 6년, 7년, 8년 이때였거든요. 제 친구 집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뚝섬에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뚝섬에 그 집은 좋은 집이었습니다. 어디 큰 회사에 한 과장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모나미 공장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벌판이었습니다. 겨울에 갔는데 한강에 얼음이 깡깡 얼어가지고 썰매 타고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도 그런 곳이 서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삼양동, 연희동, 구로동, 남가자동, 이천동, 상계동 특히 이제 이 뚝섬 일대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수재민들이 한강이 넘치니까 그때는 뭐 그 한강 그 사업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비가 와서 홍수 나면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럼 다 이재민, 수재민이 생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높은 지대로 간 게 삼양동 산꼭대기 있잖아요. 남가자동, 구로동, 상계동 이런 데로 갔던 거죠. 지금은 다 좋은 곳이 되었지만요. 여사는 비서나 혁명 주체의 부인들과 함께 수시로 난민촌을 방문하였다. 이 무렵이었다. 의장 공간에 마루를 수리하자는 의논이 나왔다. 장충동의 의장 공간이 마루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썩어서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측근에서 갈아대려고 목수를 불러오게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그 의장 공간을 관리하는 또 뭐 그 중에서는 이제 국가 재건 최고의 의장이니까 예, 사실상 윤보선 대통령이 계시긴 했지만은 모든 권력과 혁명으로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얘기를 다 듣는 실질적인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였죠. 국가 수반이죠. 그런데 가까운 옆에 있는 분들이 모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닥이 썩고 삐걱거리니까 마룻바닥을 갈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목수를 불러오자니까 여사가 강경하게 반대했다는 거죠. 안 돼요. 난민촌 사람들의 생활이 눈에 어령거려 그런 것 수리할 심정도 못 되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수리를 할 처지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사의 뜻이었다. 공간의 마루 수리도 요긴한 일인 줄 알아요. 그러나 불우한 사람을 돕는 일이 더 시급한 내 일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측근에게 일러주는 말이었다. 여사가 불우한 그들을 도우려는 사업도 자금에 있어 그게 제한된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어려운 형편을 박 의장에게 보고하여 높은 차원에서 국가 시책에 반영시킬 도리밖에 없었다. 여사는 그것이 안타까웠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것이 여사의 심정이었기 때문이다. 여사의 이 순정적인 깨끗한 이 순정적인 사업도 여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어느 날 혁명 주체의 부인들과 함께 남가자동에 나갔다. 지금 그 남가자동
그 모래내 지나서 난가자동 가면은 그 명지대학 쪽으로 가는 데가 이제 난가자동이죠. 녹번동도 있고 역촌동도 있고, 저도 예전에 역촌동에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난민촌에는 빈둥빈둥 노는 청년들이 많았다. 그들에게 생계의 길을 마련해 줄 수 없을까? 이 사람 마을에서 지도적인 청년을 찾아 그 문제를 의논하였다. 서울 난가자동에서 있었던 이것도 실화입니다. 글쎄요, 청년의 대답이었다. 난가자동에는 공지가 많았다. 빈트가 많았다는 거죠. 옛날에 외곽에 가면 빈트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막 공차고 놀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빈트엔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토끼 사육이 어떨까요? 예사가 제의하였다. 글쎄, 사주시면 우리가 한번 키워보죠. 청년의 무성의한 대답이었다. 의장 공간으로 돌아온 여사는 토끼 사육법의 서적을 밤을 새워가며 읽고 전문가들에게 문의하여 세밀하게 연구하였다. 10마리의 토끼를 사서 집차에 싣고 난가자동으로 청년들을 찾아갔다. 사육 괴짝도 준비하였다. 사육 괴짝을 구하려고 동대문 시장을 헤매며 애를 썼던 것이다. 토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단결하여 자립하도록 힘껏 노력하면 힘이 닿는 데까지 돕겠어요. 여사의 열의는 대단하였다. 토끼 사육의 이점과 수익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가며 설득하였다. 청년들의 작업과 자립심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였다. 몇 달 후 여사는 청년들을 찾아갔다. 토끼를 분배하여 청년들이 기르고 있었다. 10마리는 30마리로 늘어나 있었다. 생각보다 새끼가 늘어나요. 토끼는 번식력이 빠르잖아요. 그죠? 예. 저희도 옛날에 토끼를 저도 키웠던 생각이 듭니다. 한번. 너무 귀엽고요. 또 풀을 뜯다가 이렇게 토끼에게 주면은 토끼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야금야금 먹잖아요. 지금 이 책을 읽으니까 그 생각이 됩니다. 저도 토끼를, 어머니를 졸라가지고 토끼 한 마리 키우게 해달라 해가지고 겨우겨우 허락을 받아서 한 마리, 두 마리를 키웠는데 정말 추억이 생각납니다. 너무 저로서는 사실은 재밌었거든요. 저희가 뭐 그걸 먹는 것도 아니고 그 키우는 재미가, 그리고 그 많이 쳐다보는 눈이 생각이 나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토끼가, 토끼고기가 닭고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먹어봤거든요. 한 두세 번.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토끼가 심하게 하면 키워서 팔면 돈이 되는 거였죠. 유경수 여사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집이 옥천이었잖아요. 예. 충청북도 대전 바로 옆에 있는 옥천이니까. 혹시 시간 나시면 옥천에 한번 가보세요. 옥천에 어떻게 가냐고요? 간단합니다. KTX나 아니면 뭐 ITX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로 혹시 대전에 내리면 대전역에서 그 버스를 타러 가려면 그 버스 터미널을 가야 되고, 또 옥천 그걸 가려면 복합터미널이라고 택시로 한 3, 4천 원, 4천 원 주는 돈을 주고 가서 내려서 또 타고 와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 거기가 옥천이라는 데가 경부선이 통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대전역에서 1시간마다 차가 한 대는 있어요. 무궁화호가. 몇 분 걸리냐? 딱 11분입니다. 저는 그 차를 타고 대전에 차를 두고 오히려 일부러 무궁화호로 11분 만에 갑니다. 차로 가면 35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옥천에 가서 그걸 다 둘러보고, 유경수에서 생가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7, 8번 갔습니다. 예. 그래야, 왜냐면 뮤지컬을 구상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그 퍼스트 레이디 유경수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제목을 아카시아 밥이라고 바꾸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유경수 여사에 관련된. 다음에는 그 아카시아 밥 얘기도 여기에 나올 테니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우리 저 강성모 TV 문학관 맞는 그 프로듀서가 오셨어요. 저하고 여행 중이거든요. 이 문 소리가 들려도 됩니다. 그래야 이게 더 실감이 나는데. 예,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강성모 프로듀서 같은 경우도 이걸 들어보시면, 야, 이거 정말 이거 웹드라마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옛날 생각이 곰곰이 날 테니까요. 저도 이거 토끼 기른 얘기를 읽어보면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사주던, 졸라서 사주던 그 토끼를 키우던 생각이, 이제는 몰라서요, 까맣게 잊어버렸던 생각이 지금 떠오른 거죠.
이런 거 정말 다음에 우리가 유경수 여사 아카시아 밥, 이제는 제가 제목을 아카시아 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아카시아 꽃잎을 먹었던 시절이 많았거든요. 그게 착안해서 제가 제목을 아카시아 밥이라고 그걸 뮤지컬 제목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 토끼를 이제 유경수 여사가 갖다 주니까 이 토끼가 너무 10마리가 그냥 30마리가 순식간에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찾아가니까 생각보다 새끼가 늘어나요 하고 청년들이 좋아한 거예요. 청년들이 기뻐하고 있었다. 손수 풀을 먹여주며 여사가 또 무척 즐거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것 봐요, 일하면 되지요. 해가 바뀌었다. 62년 이른 봄,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날이었다. 여사는 문득 토끼일이 궁금하였다. 최고회의 공간에서 또 토끼를 보러 또 간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난가자동에 가보니까 이 겨울에 뭘 먹이고 있을까? 여사는 집차를 타고 난가자동으로 갔다. 마을 어귀에서 차를 세웠다. 난민촌의 골목길은 진펄 같았다. 이 난민촌이니까, 그때도 이제 난가자동이라는 데는 거의 난민촌이고 하니까 모래내 근처인데 뻘밭이 돼 있는 거죠, 그죠? 진눈개비가 흘리니까. 그러다가 이 신발이 뭐 완전 흙투성이었을 거 아니에요. 비서나 아마 운전기사도 돌아가자 그랬겠죠. 이런 거에 전혀 개의치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설마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벌써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살았다는 게. 발목까지 빠지는 수렁길을 무릅쓰고 비와 눈을 맞으며 여사는 토끼를 사육하는 청년들의 집을 찾아갔다. 토끼 잘 크나 보러 왔어요. 대문을 서렸으며 웃는 낯으로 여사가 말하였다. 그러나 여사를 대하는 청년들의 태도가 어색했다. 토끼 없는데요. 그들의 대답이었다. 죽어버렸나요? 죽긴 왜요? 그럼 잡아먹었는걸요. 청년들의 볼멘 대답이었다. 아니, 잡아먹다니요? 그럼 어떡하지요? 정초 명절에 고기 살 돈이 있어야죠. 토끼나 잡아먹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별 수 있나요? 여사의 신원을 모르는 그들은 명절 때 이왕 도와주려면 고기값이라도 보태줘야 할 것 아니냐는 투덜대는 조의 대답이었다. 이 유경서 여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옆에 철저히 당부를 해서 옆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좀 잘 사는 부잣집 부인이 우리 좀 도와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사는 돌아섰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는 사업에 대한 회의에 사로잡혔다. 손뼉도 양손으로 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떠올랐던 것이다. 일방적인 원조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방적으로 퍼주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청년들의 자립을 막는다는 거죠. 구로동 천막촌에서는 또 다른 교훈을 여사는 얻게 되었다. 이번엔 구로동 얘기입니다. 하루는 아침 이른 시각 9시쯤에 구로동 난민촌을 방문하였다. 지난밤 여사는 난민촌의 참상이 머리에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다. 여사가 천막촌으로 들어서자 할머니가 5살쯤 되어 보이는 손자의 손을 잡고 집 앞에 나오고 있었다. 누군지 모릅니다. 손자는 비록 입고 있는 옷은 남루하였으나 또록또록한 눈이 귀여웠다. 할머니가 이제 손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여사가 물었다. 아침 먹었어? 끼니를 굶지 않았을까? 그 점이 여사는 궁금했던 것이다. 천진한 아이는 예 대답했다. 밥 먹었어? 죽 먹었어? 밥 먹었어요. 어제는 뭘 먹었는데? 어제도 밥 먹었어요. 그래? 여사가 구부렸던 허리를 펴려 하는 순간 60대의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그냥 사정없이 쥐어박는 것이었다. 밥 먹었다고? 굶었지. 왜 굶었잖아. 굶었다고 대답해. 눈앞이 아찔하였다. 방법을 달리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여사는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반성하였다. 이것은 여사로서 불우한 사람을 돕는 사업에 값있는 교훈이 되었다. 여사는 개별적인 구호를 바꾸기로 했다.
방법을 달리하여 구로동 난민촌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또 하나의 사업을 벌였다.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겁니다. 도와주려고. 근데 방법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토끼 주니까 토끼 다 잡아먹었죠. 아이들은 할머니가 시키면서 밥 먹으냐는 굶었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 돈이나 뭘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을 바꾼 겁니다. 또 하나의 사업을 벌였는데 구로동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건 만드는 기계를 사주어 공동 작업장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도움을 받는 난민들에게 의타심이나 비굴성을 씻어주고 스스로 땀 흘려 정당하게 벌 수 있는 자세 전환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삼양동 난민촌이나 연희동 난민촌에는, 그때는 연희동 난민촌이었어요. 국수틀이라는 게 이제 국수를 뽑는 기계죠. 지금도 왜 냉면 가게나 이런 데 가면 냉면 뽑지 않습니까? 기계 돌려서.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 국수 틀을 사주어 공동재산으로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노건 만드는 작업장에서나 국수 공동 작업장에서나 제품이 나올 무렵이 되자 그것을 팔아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국수는 만들었는데 팔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노건을. 여사가 노건이나 국수를 어떻게 팔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난민촌 청년들이 투덜거렸다. 아니 만들면 못해. 팔지도 못하는 거 괜히 애만 먹었지. 일손을 놓고 원망만 하는 거. 지금도 이렇습니다. 사실은. 노건 만드는 작업장에서는 이른바 지도자라는 자가 교재비에 교통비내 하고 공동수익금에서 멋대로 지출하여 결국 결손을 보게 되었다. 거기도 지금 같으면 팀장이 있는데 그 공동작업에서 노건이나 국수를 만들어서 일부 이제 좀 어떻게 좀 팔기도 했겠죠. 그거를 자기가 지도자라고, 김원웅이하고 똑같네요. 김원웅 광복회장하고. 예? 아니 국회에다가 광복회 우리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에게 조금이나 뭘 도와주려고 그거를 카페를 하게 해줬잖아요. 그걸 광복호에서 운영을 해서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6천 몇백만 원인가 뭐 1억인가 팔리잖아요. 그럼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그걸 그런 데 써야 되는데 자기 안마비로서 사우나비로서 돈 세탁을 한 거죠. 1,000만 원 정도를 통장에 그걸 받아가지고 양복 사입고. 이 사람이 사람입니까? 광복회 독립군의 그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김구 선생의, 지금 언론에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손자가 세상에 이런 놈이 있나. 국회의원도 했잖아요. 두 번인가. 그것도 지금 같으면 국민의힘에 있다가 또 가서 민주당 국회의원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광복회장을 시켜놨어요. 문재인 정부가. 광복회 8.15 광복회 날에 이번에도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축사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서 있잖아요. 이게 인간입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산은 괴로웠다. 협동심의 괴력, 자립정신의 박약, 의타심 등등이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 협동정신이나 자립정신을 길러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무엇보다 교육과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교육을 시켜야 한다. 여사는 생각했다. 그리하여 거의 모든 난민촌마다 성인 교육이나 취약 연령을 초과한 청소년을 위한 국민학교를 마련하도록 협조하였다. 결국은 교육이라는 거죠. 예. 지금 여러분 뭐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3월 9일이면 이제는 선거입니다. 이제 공식 선거 운동에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전국에 지금 전국이 다 그냥 대상입니다. 경기도 같으면 부천, 의령, 안성. 예. 제가 지금 경상도 지역 가야에 지금 구상하느라고, 가야에서 온 남자 구상하느라고 이렇게 지금 함안, 밀양 이쪽으로 좀 고성 이렇게 남해 이쪽으로 좀 다니고 있는데요. 이 보니까 곳곳에 지금 선거운동 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양. 그런데 이거 여론조사 이거 저도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요. 우리 뭐 강 PD도 계시지만 또 PD 출신인데 우리가 이렇게 쓱 보면 지금 언론을 이거 신문을 쓱 보면 완전히 세대 간 싸움이에요. 20대는 2대남이 완전히 돌아서서 윤석열 쪽이고요. 그 다음에 30대는 뭐 그럭저럭. 지금 40대, 50대는 이 정교조 교육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40대, 50대, 특히 40대 같은 경우는 그냥 죽어도 이재명이 더 많아요.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 이기고 있어요. 물론 제가 정교조 선생님들을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교조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교사들의 그 촌지도 없애고 그리고 학생 교육을 제대로 하자는 정말 대단한 정교조의 1세대 분들은 정말 깨끗한 분들이었습니다. 왜냐? 저도 MBC 문화방송에 있을 때 입사해서 제가 노조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노조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MBC 언론노조는 86년, 5년, 6년 이때 결성됐거든요. 저 처음부터 가입했습니다. 왜냐? 회사에서 그 데스크나 이런 분들이 부당하게 취재 지시를 하거나 그럼 우리가 힘이 있어야 기자들이 단합을 해서 PD들이 단합을 해서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노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노조로 가입을 안 하고 거의 뭐 2년차, 3년차, 1, 2, 3, 4년차 가입을 하는데 저는 그때 한 7년차, 뭐 8년차 이랬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가입을 했죠. 왜냐면 그때는 제가 노땅이라고 그랬어요. 나이 한 35, 넷 됐는데 35에는 노조 노땅이래요. 그래서 방송 민주화한다고 제가 가두 그 신문을 들고 또 파업을 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제가 지하철역에서 이 배포를 해서 그 가두 제가 노조로부터 가두 배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부장이 되면서 부장이 되면 노조원에서 자동 탈퇴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를 자동 탈퇴된 거죠. 노조원이었습니다. 노조위원장도 하고 싶었고요. 제가 누구를 뭐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이 편차기는 있으면 안 된다. 교육도 제대로 시켜야 된다. 역사 교육도 제대로 시켜야 되고. 이 박정희의 뭐 공이 7이면 과도 3이 있죠. 유경수 여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말 청와대 야당이었던 부인이 떠나고 또 외롭기는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제가 지금 누구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한강호 박근혜 대통령을 모신 한강호 비서실장 사모님이 저번에 같이 식사도 하고 제가 이제 김경재 선배에게 보고하면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이 떠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리긴 했지만 박근영 특히 딸들이잖아요. 아버지를 보살펴야 했어요. 그죠? 아버지를 보살펴야죠. 그 박정희 대통령의 외로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 외로울 때 마음을 달래던 책이 이 유경수 여사 책입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입니다. 예. 1974년 8월 15일 문세강이 흉탄에 쓰러지자 그때부터 모든 신문과 자료를 분석을 해서 책을 쓴 게 박목월 선생이 있었습니다. 박목월 선생이 너무 가까웠거든요. 유경수 여사하고. 예. 선생이었죠. 문학이나 이런 걸, 문학의 제가 가르쳐주는 초빙 교사였죠. 그래서 머리맡에 이걸 두고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쓰다듬으면서 자던 책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 또 다음에 낭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